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락 이야기 신광섭입니다. 앨리스 쿠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쿠퍼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될 프로듀서 밥 에즐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밥 에즐린, 그는 캐나다 출신으로서 앨리스 쿠퍼 이외에도 여러 밴드들의 음악들을 프로듀싱해서 캐나다의 이름을 날린 공로로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공로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앨리스 쿠퍼를 프로듀싱 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이어서 에어로스미트, 디퍼플, 제네시스의 피터 가브리엘, 핑크 플로이드, 키스의 디스트로이어 앨범. 제가 언제 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키스의 드러머 피터 크리스가 솔로로 노래하는 Beth, 이 노래도 디스트로이어 앨범에 있는 노래죠. 키스의 콘서트에서 늘 앵콜곡으로 드러머가 노래하는 Beth,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피터 크리스가 아니라 밥 에즐린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피터 크리스가 이 노래를 할 때 피아노를 한 사람도 밥 에즐린이죠. 그 이후에 라이브 공연에서는 피터 크리스가 피아노를 쳤고 피터 크리스가 키스를 떠난 이후에는 또 다른 드러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죠. 그건 여담이고요. 바로 며칠 전에 죽은 키스의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에이스 프렐리의 죽음을 이 자리에서 애도합니다. 그는 올여름에도 투어 활동 중이었죠. 안타깝습니다. 밥 에즐린은 앨리스 쿠퍼가 새 앨범을 내기 전에 반년 이상 밴드를 훈련시킵니다. 다음은 앨리스 쿠퍼의 인터뷰에서 하루 6시간 연습했다는 것은 연습 후 밤무대 연주 시간을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A 6-hour rehearsal is 5 hours on the music, 1 hour on the theater. Wow. So, I mean, the band, we were up against Led Zeppelin, we're up against, like you said, The Who, the Yardbirds, those guys. And you had to be as good as they were. Yeah. 드디어 밥 에즐린이 참가하여 프로듀싱한 앨범, 바로 이것이죠. Love It to Death. Warner Brothers heard it and they flipped. And they wanted to release it right away, so we had to go right back in and finish the album. 원래 이 앨범의 스튜디오 녹음에 밥 에즐린이 키보드를 많이 맡았고 실제 라이브 투어에서도 밥 에즐린이 키보드를 많이 맡았었죠. 한편 앨리스 쿠퍼 밴드의 소속 레코드사와 그들의 활동 무대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레코드 레이블을 워너 브라더스가 스트레이트 레코드로부터 사버렸습니다. 앨리스 쿠퍼의 자서전에서 보면 스트레이트 레코드와 계약이 만료되어서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죠. 한편 마이클 브루스 이야기에 의하면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 컴퍼니가 앨리스 쿠퍼 밴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때 스트레이트 레코드에 린다 란스타드와 제임스 테일러가 있어서 이들을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로 사들이면서 앨리스 쿠퍼를 보너스로 끼워준 것이라고 합니다. 앨리스 쿠퍼 밴드는 두 번째 앨범 Easy Action을 마친 다음에 미시간주의 파니에기라는 작은 도시로 그곳의 팜하우스, 농장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파니에게 갔을 때는 그 근처의 큰 도시 디트로이트가 주로 활동 무대였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옛날부터 재즈도 발달했었고 또한 디트로이트 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보다는 그곳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캘리포니아 도시에서는 하드락, 헤비메탈보다는 히피적인 노래들이 유행해서 그래서 앨리스 쿠퍼에게는 LA 있을 때보다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앨리스 쿠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던 그랜드 펑크 레이로드도
미시간주의 플린트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도 역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였죠. 그들의 절정기에도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한 미시간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테드 뉴전트 역시 디트로이트 출신이고요. 그 외 디트로이트 출신의 락커들이나 뮤지션들이 무수하게 있죠.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키스의 히트곡 중에 디트로이트 락시티라는 노래가 있죠. 이것도 밥 에드린이 그들의 앨범을 프로듀싱하면서 밥 에드린이 거의 작곡한 노래인데, 이것은 키스가 디트로이트 팬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이지 키스는 디트로이트와는 무관합니다. 이들은 뉴욕 출신이죠. We realized we weren't wanted in LA anymore because nobody would hire us. The difference was Detroit was all high energy, stand up with your fist in the air, and it had to be hard rock and roll. 다시 앨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앨범이 나오는 것이 1971년인데 저는 그 다음에 1972년에 복사판으로 처음 산 앨리스 쿠퍼 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복사판은 지금 가지고 있지가 않죠. 원판으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부탁해서 미국에서 이것을 구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게이트폴드 앨범이고 여기에는 앨리스 쿠퍼가 거미 모양의 눈 화장을 하고 있죠. 여기 앨리스 쿠퍼 눈동자 속에 멤버들 사진이 보이죠. 이 뒷면을 보시면 말이죠. 2017년에 제가 오리지널 앨리스 쿠퍼 멤버들을 만나서 마이클 브루스가 사인을 해주었고, 데니스 더나웨이는 자기 사인과 함께 제 부탁으로 이 앨범에 있는 첫 노래 카디너 드림이라고 자기 이름을 위해 써줬습니다. 드러머 니얼 스미스는 제가 부탁해서 블랙 주주라고 자기 이름 위에 써줬죠.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글렌 벅스턴은 오래전에 죽었으므로 대신 니얼 스미스가 글렌 벅스턴의 기타에 이렇게 별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글렌 벅스턴은 늘 자기 기타에 이렇게 별 모양을 붙이고 다녔죠. 그 후 2025년 올 여름에 제가 드디어 앨리스 쿠퍼를 만날 수가 있어서 그가 사인해 줬습니다. 이 앨범을 앨리스 쿠퍼에게 보여주었더니 그가 자진해서 사인을 해 줬습니다. 당시에 만나서 사인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펜을 가지고 갔었고 앨리스 쿠퍼는 자기가 자진해서 사인해 준 거죠. 원래 앨범 커버는 앨리스 쿠퍼가 이렇게 한겹 조각을 걸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내밀어 남성 성기 모양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만 그 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앨범처럼 고쳤습니다. 이 앨범 커버에서 특이한 것이 이 밴드가 공평하게 5명이 나란히 서 있고 특히 밴드의 프론트맨인 앨리스 쿠퍼가 아니라 드러머 니얼 스미스가 자기가 프론트맨인 것처럼 중앙에 버티고 앉아 있죠. 이 앨범에 Including Their Hit, I'm 18 이 노래를 광고하고 있죠. I'm 18 이 노래가 이 앨범에서 가장 히트한 곡인데 이때 앨리스 쿠퍼 밴드 멤버들은 자기네 노래가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앨리스 쿠퍼의 I'm 18 이 노래를 자주 들려준 DJ가 누구였냐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치 논객 러쉬 림보였습니다. 러쉬 림보는 고교 졸업 후에 대학도 가지 않고 시카고의 어느 방송국에서 음악 DJ를 시작했죠. 그 후에 경력을 더 쌓아서 후에는 보수 진영 정치 논객으로 크게 활약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죠. 러쉬 림보는 밴드 러쉬와는 무관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밴드 러쉬는 내년 여름에 닐 피어트 없이 아니카 나일스라는 여성 드러머를 함께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투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 앨범 전체에 지루하다든지 듣기가 별로인 노래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블랙 주주, 니얼 스미스의 드럼과 마이클 브루스의 올겐으로 잔잔하게 시작되는 이 음악에서 보이는 니얼 스미스의 드럼은 당시 싱글랜드라는 드럼 회사에서 니얼 스미스에게 기증한 것입니다. 싱글랜드라는 드럼 회사는 그 후 DW라는 드럼 회사에 합병되죠. 니얼 스미스의 이 드럼 세트, 유리 조각이 가득 붙어 있어서 반짝이는 이 드럼 세트는 최근까지 니얼 스미스가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팔렸습니다. 이때부터 데니스 도나웨이는 자기 베이스 기타에 반짝이는 거울을 붙였죠. 이것이 레드제플린의 지미 페이지가 한때 자기의 기타에 붙였던 거울과 비슷하죠. 이걸 들어보면 완전히 사이키델릭, 드락 뮤직, 향마약성 음악,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앨리스 쿠퍼의 모든 음반과 노래들을 금지시킨 것을 이해할 만하죠. 앨리스 쿠퍼는 락 밴드로서 뿐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샤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로 인기를 끌었죠. The character a little bit stronger, a little bit more dark. Now, just a natural evolution that this character is more of a villain. Our goal was really to get parents to hate us. If we disgusted a parent, that was exactly where we wanted to go to. Beheadings, hangings, electrocutions, live snakes, and butchered baby dolls were all part of Alice's evil act. 지금은 앨리스 쿠퍼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 무대 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만 당시에는 밴드 멤버들 모두가 샤킹한 무대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블랙 주주 뮤직비디오 중간에 전기 의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전기 충격으로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는 도구이죠. 그와 비슷한 전기 의자가 Electric Light Orchestra Face the Music이라는 앨범 커버에 나오기도 했죠.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백판이고요. 전기 의자는 미국에서 아직 몇 개 주에서 사양수한테 쓰는 것이 합법입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0년에 이것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부전증이나 심폐소생 시술을 할 때 가끔 쓰는 전기 충격요법보다 전기 의자에서는 훨씬 높은 전력을 요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에게도 전기 충격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기 의자는 앨리스 쿠퍼 라이브에서 오래 쓰지는 않았고 그 후에는 교수형이나 단두대로 교체되었는데 이 전기 의자는 데니스 더나웨이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앨리스 쿠퍼가 이 의자에 앉아서 블랙 주주나 발라드 오브 드와이트 프라이 등을 이 의자에 앉아서 노래했었죠. 다음 비디오에서 데니스 더나웨이와 앨리스 쿠퍼가 이 전기 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nd it was built in the garage, absolutely, and everything you can get at Home Depot. But that's, at the time, nobody had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So it was extremely high tech at the time. Parents didn't like them. They didn't want their kids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m. 이 전기 의자는 지금도 데니스 더나웨이가 가지고 있어서 이 사진에 제가 데니스 더나웨이와 함께 전기 의자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You know, the electric chair was so much a part of the Alice Cooper show.
당시의 팝 예술가 앤디 워홀이 이것을 실크 스크린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연은 말이죠. 1972년 당시 앨리스 쿠퍼의 애인 모델이기도 했던 신디 레잉이 앤디 워홀에 부탁을 해서 당시 2,500불을 주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죠. 신디 레잉은 앨리스 쿠퍼와 애인 오랜 사이였고 서커스 등 락 잡지에도 앨리스 쿠퍼 옆에 자주 둘이 나오곤 했습니다.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이 40년 넘게 앨리스 쿠퍼의 창고 속에 보관되어 있다가 Yeah, it was actually given to me as a birthday present by my girlfriend at the time. But she saw the electric chair and went, oh, well, that's perfect. And again, it's been sitting in boxes for like 30, 35 years. Yeah. Luckily, it wasn't damaged. But, I mean, it was, I forgot I had it. I got to be honest with you, I forgot I had it. That's when you know you're too busy, when you forget you have it. I don't think hard rock and roll, the kind that we play, changes that much. I think the audience changes and music changes, but the only kind of music that really sticks around is hard rock. That's great. Yeah. And as soon as we get together, we're all in high school again. 2021년에 발견되어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기에는 앤디 워홀의 사인도 없고 이 작품을 부탁했던 앨리스 쿠퍼의 옛 애인 신디 레잉도 그 몇 해 전에 죽었고 앨리스 쿠퍼와 매니저 셰프 골든반의 증언뿐이라서 크게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 있는 Ballad of Dwight Fry, Mommy, where's Daddy? He's been gone for so long. Do you think he'll ever come home? 이 목소리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 아기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냐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당시 앨리스 쿠퍼의 비서였던 글레나라고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마니카 로어라는 이름의 여가수입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그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그러죠. 당시에는 실황 공연에서 마이클 브루스나 니얼 스미스 등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하기도 했고요. 제목답게 발라드처럼 시작하지만 어두운 내용의 앨리스 쿠퍼가 발광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에도 이 노래를 공연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린애 목소리 없이 그냥 앨리스 쿠퍼가 노래합니다. 이 앨범 중에 Long Way to Go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Love It to Death 라는 가사가 있죠. 이 앨범의 제목은 바로 그 노래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기억나는 것이 저희 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신문에서 앨리스 쿠퍼에 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인 가수인데 무대 위에서 기괴한 연기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의 앨범 Love It to Death를 소개하면서 Love It to Death 이것을 죽도록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해야 맞는 해석이잖아요. 근데 기자는 그걸 사랑하다 죽어라 라고 해석해서 저는 당시에 그것이 맞는 해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영어 공부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신문으로 이렇게 알려질 정도였으니 이들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앨범에서 I'm 18는 미국의 인기 차트 30위 이내에 들었고 Love It to Death 앨범은 인기 앨범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커스 등 락 잡지에도 등장합니다. 인기 차트에도 오르고 인터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앨범으로 락 잡지에 나오기 이전에 이지 액션을 발표했을 때 앨리스 쿠퍼가 크림지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밴드에 관한 소개가 기사로 실려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보다 더 특이할 만한 것은 없고요. 한 가지 글렌 벅슨의 기타가
레이저 샤프, 면도날처럼 날카롭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로군요. 크림 매거진에서 오랫동안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나쁜 평을 내놓았던 레스터 뱅스라는 음악평론가도 앨리스 쿠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평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바이가 글렌 벅스턴을 만난 자리에서 이 Love It to Death 앨범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입니다. I heard this when I was a little kid. Little kid, my sister had it. I know every word on this whole fucking record. I know everything. I know every song on this whole record. You seen the I know every riff. I can't believe that. Well, thank you. Yeah, and that's the best stuff. That's my favorite Cooper. Actually, when I was in 7th grade, I transcribed Ballad of a Dwight Fry. I transcribed Ballad of a Dwight Fry and entered it in a poetry contest. 전에 두 앨범의 판매가 저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 앨범은 상당히 많이 팔려서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로부터 처음으로 골드 레코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앨리스 쿠퍼를 위한 골드 레코드가 아직 제작되지 않아서 대신 지미 핸드릭스에게 주려던 골드 레코드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지미 핸드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에 소속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가 그의 레코드 배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진에는 밴드 멤버들과 워너 브라더스 관계자 그리고 매니저 셰프 골든이 함께 했군요. 이 앨범 발표 직후 그해 가을에 앨리스 쿠퍼는 유럽 투어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일어난 일인데 피카딜리 서커스 앞에서 앨리스 쿠퍼가 나체로 뱃만 두른 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에 간판을 실은 트럭이 피카딜리 서커스 앞에 1시간 이상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에 그 트럭이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 길을 막아놓은 것이죠. And they loved it. They got it. They got the idea that we stalled a truck in Piccadilly on rush hour on a Friday with a naked picture of Alice Cooper except for a boa constrictor covering him. 앨리스 쿠퍼는 무대에서 뱀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도 쓰고 있는 앨리스 쿠퍼의 뱀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런던 타임즈에 실리고 당시 큰 뉴스거리였었는데 이런 기막힌 발상, 광고 효과의 아이디어는 매니저 셰프 골든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신문에 보시면 귀괴하고 폭력적 연기를 보이는 앨리스 쿠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기사로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